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긴급 상황에 직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며 즉각적인 관세 인상을 단행한 충격적인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존 15%에서 25%로 무려 10%나 수직 상승해버린 이번 관세 폭탄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이며 우리 자산 시장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트럼프가 단순히 개인적인 기분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경제의 발목을 잡은 전형적인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발단은 2026년 1월 27일 새벽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짧지만 강력한 게시물 하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입법부가 과거 양국이 맺었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동차와 제약 등 주요 품목의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되돌린다라는 표현이며 이는 작년 7월 한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어렵게 얻어냈던 관세 인하 혜택을 한순간에 무효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작년 4월 관세 전쟁 당시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얻어낸 15% 관세 합의와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과가 단 한 통의 게시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판을 엎어버렸는지 이해하려면 현재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요구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결함부터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작년에 양국 대통령 사이에서는 분명히 투자와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지형 속에서 탄핵 정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내부 사정을 배려하기보다 약속된 투자가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더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재무장관이 높은 환율과 원화 가치 하락을 이유로 2026년 상반기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트럼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며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의 협상 스타일이 이번 관세 인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시장이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보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기업들의 계산기를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25%로 확정된다면 기업들은 차라리 그에 맞춰 대응책을 세우겠지만 현재는 시행 시점과 예외 품목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한때 코스피가 50포인트를 돌파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던 한국 증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찬물이 끼얹어졌으며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온 핵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인상이 우리 시장에 가져올 구조적인 변화와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25%라는 관세율이 가지는 실질적인 파괴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한국 수출 제품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5억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가 250만 원까지 치솟는다면 이는 기업이 마진을 줄이거나 원가 절감으로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한참 넘어서는 가혹한 세금 부담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으며 이것이 오늘 주가 폭락의 실체적인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실질적인 돈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이며 과거 2018년 무역 전쟁 당시의 공포가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현재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었다는 사실이며 잘 나가던 와중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그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트럼프의 이번 공격이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타격이라는 점인데 과거처럼
모든 품목을 뭉뚱그리는 대신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제약이라는 명확한 표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약 산업이 포함된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뚫고 있던 시점에서 성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히게 된 셈입니다. 미국 제약사들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CDMO 사업은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데,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대신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와 같으며, 트럼프는 한국이 가장 아파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그 급소를 찌르는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환율이라는 변수인데,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하며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높은 환율을 의도적인 환율 조작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관세로 모두 토해내게 하겠다는 징벌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환율이 오를수록 트럼프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외환 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패턴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던져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만든 뒤 슬쩍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최근 캐나다의 관세 100%를 선언했다가 상대가 백기를 들자 슬그머니 봐주었던 사례처럼, 이번 한국에 대한 관세 폭탄 역시 국회를 압박해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 카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우리 시장은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기간을 버텨내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정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도 풀리지 않는 구조적 댐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펀더멘탈이란 경제의 기술력과 기초 체력을 뜻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500억 달러 투자 지원안을 두고 서로를 맹비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틈바구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한국 내부의 분열과 정치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고 어떤 섹터를 가장 먼저 피해야 하는지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트럼프의 직접적인 타겟이 된 자동차와 제약 섹터이며,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우량주들조차 당분간은 태풍을 피해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악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으므로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놓거나 관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섹터들에 성급하게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난리통 속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력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존재하는데, 바로 조선과 방산 분야입니다. 현재 미국은 자체적인 조선업이 거의 붕괴한 상태이지만, 거대하게 성장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군함을 수리하고 건조할 강력한 파트너가 절실하며, 그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화오션 같은 우리 조선사들에게 미국 현지 조선소에 투자하고 배를 만들어달라는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최고의 협상 카드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선업 투자를 대미 선물 꾸러미로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조선주들은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방산 역시 트럼프의 안보 무임 승차론에 힘입어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배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한미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유화책을 펴는 과정에서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동시에 실질적인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가 불안해질수록 방산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는 법이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안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는 섹터만이
이번 위기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떤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투자 기준점 3가지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정밀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 비준 동의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며, 이때는 악재가 해소된 자동차주가 V자로 급반등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경제적 결함이 아닌 100% 정치적 이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매듭이 풀리는 순간 억눌렸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강력한 회복 장세가 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야의 대립이 길어지고 트럼프의 협박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끌려가는 경우인데, 이때 시장은 불확실성에 지쳐 옆으로 기거나 계단식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루한 장세에서는 정책적 수혜가 확실한 조선이나 방산 섹터로만 투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트럼프가 원하는 실익을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한국 정부가 관세에 맞불을 놓으며 WTO 제소와 대미 보복 관세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이럴 경우 코스피 지수가 사영선 아래로 붕괴되는 비상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이러한 극단적 대립이 현실화된다면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달러 자산으로 도피해야 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작업은 보유한 종목이 트럼프의 입에 오르내리는 수출 민감 종목인지,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지를 냉정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국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치가 움직여야 비로소 막혔던 돈의 흐름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는 이번 사태의 핵심 고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일각에 퍼져 있는 설마 진짜 25%를 하겠어? 라는 식의 안일한 낙관론을 매우 경계해야 하며, 트럼프 일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장기적인 고통을 떠올리며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자 정책이 되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임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경제 논리보다는 그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유연함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폭탄 사건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논란이 국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된 사례이며, 트럼프는 우리의 분열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며, 트럼프가 미국 재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가진 분야를 정확히 선점한다면 오히려 이번 위기를 더 큰 부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구두 경고일 뿐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대응할 시간이 남아 있으며, 정부 역시 국회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우리는 너무 겁먹기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 국회의 비준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기민한 대응력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25% 관세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재 보유 중인 자동차나 제약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심도 있는 리포트들을 뒤지고 철저한 팩트 체크를 거쳐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메시지들 중에서 진짜 돈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하여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거친 파도를 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한다면 분명히 다시 코스피 5영선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의 비즈니스적인 협상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로운 투자자에게는 시장이 반드시 큰 보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저는 항상 이곳에서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함께할 것이며, 오늘 하루도 경제적 자유와 부자가 되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경제 정보와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관세 리스크를 이겨내고 파란색이 아닌 정열적인 빨간색 수익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공개 저격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향한 메시지를 넘어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체가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 한국 국회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500억 달러 투자 지원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추진하던 로봇 산업이나 미래 모빌리티 전략 역시 이번 25% 관세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환율이 46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상황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이를 환율 조작으로 보지 않도록 외환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사실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협상의 기술이며 우리는 그 발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실리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약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압도적인 CDMO 생산 능력은 미국 빅파마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완전히 외면하기 힘든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약속된 대미 투자가 실제 집행되는 2026년 상반기가 되면 미국의 태도는 다시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며 그 열쇠는 오직 한국 국회의 빠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일관된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전화복복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것이며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열정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그 소중한 직업이 과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무려 24만 5천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인력을 가차없이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기이한 현상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기업들 대부분이 결코 적자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사람들을 대규모로 내보내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인 아마존은 2033년까지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고도로 지능화된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 채용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이 이미 기업 내부에서 끝났습니다. 반도체 거인 인텔 역시 기존 10만 9천 명에 달하던 전체 직원 수를 약 7만 5천 명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핵심적인 본질은 이러한 대규모 해고의 근본 원인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결정하게 된 가장 빈번하고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업무 프로세스의 급격한 자동화를 일제히 꼽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해고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다면 지금 벌어지는 해고는 오히려 기술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영상 제작에 있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질 위협에 처해 있는 7가지 직업군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들의 운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직업군에는 매우 명확한 공통점이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미래에 안전할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직업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그 존립 기반이 가장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분야인 텔레마케터라고 불리는 상담직 종사자들입니다. 고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인사말을 건네던 그 목소리는 이제 인간이 아닌 고도로 학습된 인공지능에 의해 완벽하게 재현되어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컨택센터의 상담사 수는 약 14만 3천 명으로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9.4%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수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담사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위험한 착각은 인공지능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사람을 한꺼번에 밀어내어 직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콜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조금 다른데 단순 문의의 50%에서 70%는 이미 고도로 지능화된 인공지능 상담원이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기술 모델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담 업무의 약 70%에서 80%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인간 상담원의 채팅 업무량은 30%나 급감했습니다. 콜센터의 인원수가 유지된 첫 번째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잡한 민원이나 감정이 격해진 항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상황들은 여전히 기계가 아닌 인간의 공감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신입 상담사가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숙련된 경력직만 남고 신규 채용은 급감하는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TCS의 CEO는 빠르면 1년 안에 인공지능이 콜센터의 물리적인 필요성 자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고객의 고충을 사전에 예측하여 전화가 걸려오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 버림으로써 상담이라는 행위 자체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시스템의 보안이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존재하는 일이라면 그 시스템이 완벽해지는 순간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과거 전문직이라는 방어막 뒤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번역가들이며 이들의 생존 기반은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번역가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입 이후 단일 2년 사이에 신규 번역 및 통역 요청 건수가 무려 80%나 급감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일감이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번역 업무의 단가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번역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번역 의뢰의 80% 이상은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을 수행하고 인간 전문가는 이를 단순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기계 번역 편집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번역가의 역할은 창조적인 예술가에서 기계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검수자로 격화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 가치의 하락과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 점수가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통번역가로 꼽혔으며 그 수치는 무려 0.49점에 달했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문학적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다고 반박하지만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번역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적정 수준의 번역입니다. 95%의 정확도를 가진 인공지능이 초안을 잡고 인간이 나머지 5%만 보완하는 방식이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번역가는 취업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진단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더 인공지능을 자신의 도구로 완벽하게 다스려 생산성을 극대화하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역 의료의 급감은 신진 번역가들이 실력을 쌓으며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숙련된 전문가 풀의 붕괴라는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업계에서 목격되는 현상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 현상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주할 직업은 고도의 수치 계산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문직의 대명사로 불렸던 회계사들이며 이들에게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전문직은 안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과소평가한 착각이며 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분해해보면 그 위험성이 명확해집니다. 회계사의 업무를 세밀하게 분해해보면 장부 정리, 세금 계산, 감사 보고서 작성,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미 장부 정리는 자동화되었고 세금 계산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손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정형화된 초안조차 이제
인공지능이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회계사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는 오직 인간만의 판단뿐입니다. 거래의 적절성이나 리스크 평가 같은 고차원적인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결국 정해진 규칙에 따른 방대한 계산의 연속입니다. 규칙에 따른 정밀한 계산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며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명의 주니어 회계사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1명의 시니어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10명의 데이터를 즉각 정리하고 시니어 1명이 검토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9명의 주니어 자리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모순은 실무 경험을 쌓을 주니어의 자리가 사라지면 미래의 시니어 회계사 역시 탄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직업은 은행 창구 직원이며,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에 직접 앉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대형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2023년 3 927개에서 2025년 3 750개로 불과 1년 8개월 사이에 177개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의 정규직 수는 6년 사이에 7,000명 이상 줄어든 반면 그 빈자리는 오히려 비정규직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인공지능 뱅커가 탑재된 디지털 데스크를 전국 150대 이상 배치하며 대면 금융 서비스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오직 인공지능 뱅커로만 운영되어 인간 직원이 단 한 명도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가 도심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좌 입출금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과거 창구에서 처리하던 64개의 핵심 업무를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역시 주요 영업점에 인공지능 뱅커를 전면 배치하며 주요 은행 업무의 최대 80%를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창구 직원이 수행하던 본인 확인이나 서류 작성 업무는 고도의 판단이 아닌 규칙의 적용에 불과했습니다. 연봉 0만 원 이상의 창구 직원 1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인공지능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될 수 있으며 고객들에게 대기 시간 없는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력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고객들 역시 모바일 앱으로 5분이면 끝날 업무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물리적인 은행 창구에서 기다려야 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결국 은행과 고객 양쪽 모두에게 있어 물리적인 창구라는 공간은 점차 불필요한 비용이자 낭비로 인식되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계산원이며,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셀프 계산대의 보급은 시작에 불과하며 아마존은 이미 계산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무인 매장을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집어들고 나오기만 하면 고도의 인공지능과 센서가 이를 즉각 감지하여 결제를 자동으로 완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정밀한 센서들이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혹은 다시 내려놓았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도 심야 시간대에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거나 신기한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인 매장이 단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5년 뒤와 10년 뒤의 미래를 냉철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구조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간 노동력 대신 저렴해진 무인화 기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계산 실수 확인이나 도난 감시, 그리고 복잡한 가격 오류 처리 업무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임계점이 도달하는 순간 계산원이라는 직업은 한꺼번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직면할 위태로운 직업은 보험심사원이며, 복잡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조차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보험심사는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고 리스크 점수를 매기는 고도의 수학적 연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심사를 진행하지만 인공지능은 수억 건의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심사와 리스크 평가이며,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보험 사기 탐지 영역까지 이미 인공지능이 장악했습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복잡한 패턴을 분석하여 사기를 찾아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여 완벽하게 걸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약 64%가 인공지능을 사기 탐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42%의 기업은 고객 온보딩 과정 전체를 이미 자동화했습니다. 보험 심사원에게 요구되던 핵심 역량은 결국 정해진 규칙의 엄격한 적용이었으며 이는 인공지능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과 일치합니다. 7번째로 살펴볼 마지막 직업은 트럭 운전사이며 이 직업은 앞서 언급한 다른 직업들과는 달리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그 미래는 가장 불안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마쳤으며 도로 위에 거대한 트럭들이 인간의 조종 없이 스스로 달리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제도로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은 2028년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물차 운전자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를 훌쩍 넘겼으며 힘들고 위험한 업무 특성상 젊은 층의 유입이 거의 끊긴 것이 자율주행 도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마스오토라는 기업은 이미 자율주행 대형 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트럭 한 대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약 520km라며 그중 고속도로 주행 비중이 97%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해진 노선과 단순한 환경, 그리고 반복적인 운행이라는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대규모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 주체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장벽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아마존의 내부 문서는 2027년까지 무려 16만 개의 일자리가 자율주행과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아마존은 더 나아가 2033년까지 전체 물류 및 창고 업무의 약 75%를 완전히 자동화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을 설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의 위험 직업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명확한 규칙과 매뉴얼로 완벽하게 설명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업무의 책임이 개인의 창의적 판단보다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귀속되어 있어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판단력이 크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 항상 동일한 결과값이 산출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즉 규칙 기반과 낮은 책임 귀속, 그리고 결과의 표준화를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라면 인공지능이 이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혹자는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9억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최대 1억 7억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진짜 비극은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가 결코 같은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콜센터에서 해고된 40대 상담사가 하루아침에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인공지능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전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첨단 기술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며 기존 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고 영구적으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술적 실업이 과거의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우리 사회에 더욱 깊고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게 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10년 전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며 과거의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분석형 인공지능은 주로 저임금 노동자의 반복 업무를 대체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글을 쓰고 코딩을 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부유한 국가의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에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규칙을 철저히 학습하고 정해진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대홍수 속에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고도의 적응 능력에 있습니다.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직관을 발휘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여전히 인류에게 남겨진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도덕적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인간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고통을 감수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는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며 사회 시스템은 인공지능에게 그러한 권한을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직업이 통째로 사라질까라는 막연한 공포에 질린 질문 대신 내 직업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이 어떻게 변할까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같은 직업군 안에서도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우리는 그 변화의 양상을 냉철하게 파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원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입출금을 처리하는 창구 역할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지만 VIP 고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고차원적 역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역가 역시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 번역은 기계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문학 번역이나 법률 문서 검토는 여전히 인간의 전문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현재 역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 선택지는 직종 내에서 인공지능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정교한 업무로 자신을 옮기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라면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고객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로, 회계사라면 장부 정리에서 벗어나 전략적 컨설턴트로 진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인공지능과 대결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자신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완숙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계적인 반복 업무를 기계에게 맡김으로써 인간 본연의 고귀한 창의성에 집중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장에 인간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부리며 질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총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아예 인공지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급격한 전직보다는 현재 자신의 직무 역량에 인공지능의 힘을 더해 역할을 고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능적인 미래 대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인간 노동력의 무려 90%가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지는 인류사적인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됩니다.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이 당장 모든 일자리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거대한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존재하는 한 망설이지 않고 인간 대신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시장에 남게 될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도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일이나 인공지능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것이 더 저렴한 일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가장 먼저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바꾸어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정해진 규칙을 성실히 따르고 정답을 맞히는 능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수만 배 더 잘해내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정해진 답이 없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혁신적인 전환 지원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단순히 6개월 정도의 짧은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역량을 새롭게 습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동자들이 2년 혹은 3년 동안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는 과거의 고용 정의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초단기 노동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노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먼저 깨어나 인공지능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길 바라며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학습하기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복잡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업무가 명확한 매뉴얼로 정리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완벽하게 대체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업무가 수많은 경험과 직관이 필요하여 후배에게조차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 인공지능 역시 그 일을 배우는 데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